접했을 때 야구를 접할 때 느낌과 비슷했죠. 모르겠다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일루까지 걸어가고 어떨 때는 뛰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룰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 재즈 역시 마찬가지였죠.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난데없이 드럼 솔로가 나오고 트럼펫과 이 드럼이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기존의 팝이나 그런 락 음악에서 듣지 못하던 어떤 그런 전개들이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재즈 음악을 들었을 때는 모르겠다, 낯설다 라는 느낌이 컸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왜 이렇게 연주를 할까 그 룰들을 찾아봤죠. 찾아보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음반을 한 장, 두 장 뒤에 있는 것들을 모으면서 드러나가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룰들이 보이고 그 연주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음악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들, 그리고 그들조차도 서로 예견하지 못했던 연주의 우연의 연주들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는 재밌죠. 재즈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악기는 트럼펫, 색소폰, 콘트라베이스, 드럼, 피아노 이렇게 있는데 이 유래는 100년 전에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 또 가서 그때 많았던 군악대원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악기들이 지금의 재즈의 전신이 되는 유래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특출나게 재즈 악기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악기가 색소폰, 트럼펫 이렇게 했거든요.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뭐 레스터 영 같은 뮤지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비밥 재즈라는 좀 듣기 난해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음악의 어떤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찰리 파크라는 재즈 연주자인데 그 사람이 색소폰을 아주 잘 불었기 때문에 대명사가 된 거죠. 그리고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는 원래 우리 클래식 공연을 보면 이렇게 활로 보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으로 퉁퉁퉁퉁 튕기거든요. 그 이후 역시 군악대에서 출발했는데 군악대에서 그 베이스 음은 튜바가 담당을 했거든요. 행진을 하면서 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실내악으로 들어오면서 콘트라베이스가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튜바의 소리도 좀 크니까요. 다른 악기, 실내 악기, 피아노 같은 거나 이런 악기들의 데시벨을 맞추고 그 뉘앙스를 맞추기 위해서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가 튜바의 소리를 어느 정도 흉내를 내면서 지금까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5개의 악기라면 3인조가 있으면 트리오가 있으면 콜텟의 역할을 하는 제4의 멤버, 제6의 멤버는 역시 관객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재즈는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연주가 그때그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관객의 호응이 좋거나 피드백이 좋으면은 그때그때 일어나면 관객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재즈라고 생각합니다. 뉴올리언스는 원래 스페인령이었다가 그 다음에 프랑스령으로 됐다가 1800년 초에 이제 나폴레옹이 미국에게 루이지애나를 통째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거쳐간 도시입니다. 뉴올리언스가. 그 다음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군악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악대들이 사용하는 악기들이 서민들에게 점차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기를 받아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루이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공포탄 총을
축제 때 그냥 모르고 쌌다가 소년원에 잡혀가요. 루이 암스트롱이. 그래서 소년원에서 뭘 했냐면 기상나팔을 불었어요. 코넷을 배웠어요. 트럼펫보다 좀 작은 악기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루이 암스트롱이 된 거죠. 그 루이 암스트롱은 감옥에서 악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뉴올리안스에서 이제 그 밴드 음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런 술집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거나 또 술집을 문을 닫게 하거나,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시카고로 올라가고 뉴욕까지 가면서 이제 빅밴드를 만들게 되고 활동을 많이 했죠. 하다가 좋았어요. 그 대공황이 발발합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발발하면서부터 대량 실업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빅밴드 같이 30인조, 50인조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규모가 또 소규모로 줄어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또 끌려가게 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에 갔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세계대전 때문에 많은 뮤지션들이 또 군대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규모가 큰 규모에서 3인조, 4인조, 5인조로 주로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밥이 이제 비밥 하는 게 우리가 말을 하면은 노래하다가 뭐 스케처럼 비밥밥 이렇게 막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가장 많이 잘하는 사람이 루이 암스트롱이었습니다. 예, 즉흥적으로 그 원래 있던 노래 멜로디 말고 또 변주를 하는 거죠. 일종의 변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즈는 원래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우리가 모두 아는 멜로디를 한번 연주를 한 다음에 지금부터 이 노래를 변주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변주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까지 변주한 곡은 학교종이 땡땡땡이었습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메인 멜로디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은 스캣, 소위 말하는 비밥이라는 것은 앞과 맨 앞과 맨 끝을 뺀 가운데 즉흥 연주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는 이 찰리 파커를 일대기를 그리는 버드 외에도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들을 보시면 영화의 배경음악이 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즈 광이고요. 이스트우드는 피아노도 잘 치고요. 그 아들은 베이스를 연주합니다. 재즈 베이스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찰리 파커가 이제 색스폰을 시작하고 풋내기 시절에 그 비밥을 연주하는 재즈 클럽에 가서 즉흥 연주 배틀을 붙거든요. 연주가 잘 안 되니까 드러머가 심벌을 뽑아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영화 내내 심벌이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찰리 파커의 트라우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말로 뭐 말하면 입산수도 해서 죽도록 연습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색스폰을 불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비웃었던 다른 색스폰 주자가 찰리 파커의 연주를 보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강물에 자기 악기를 버려버립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악기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그 영화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가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즈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즈 음악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뮤지션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관객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르들, 문화적 장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도 원근법을 따지고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풍경 그림도 있지만 고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근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 같은 것들을 깨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피카소도 마찬가지고요. 재즈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틀을 깨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거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문화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